근데 이번에 쾰러의 통찰학습입니다, 여러분. 자, 형태주의 심리학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자,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학습은 이게 점진적인 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 어느 순간 문제 상황 속에서 사물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즉 통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하나하나 인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사물의 전체적인 구조, 하나의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습이 일어날 때 점진적으로 이거에서 이거 뭐 팔을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손을 들고 발표를 할 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분위기와 과정을 보고 어떤 사물의 문제 상황 속에서 관계 구조를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 그 전체적인 구조 이거를 바탕으로 학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학습인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형태주의 이론가인 쾰러는 행동주의자를 주장하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을 통한 점진적인 반응으로서 학습을 거부했다. 이는 아프리카 유의원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침팬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면서 이거를 켈러가 인지를 했다는 거죠. 즉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팬지의 우리 안에 바나나를 높이 매달아 놨어요. 이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자 이내 포기한 듯 구석에 가서 앉았어요.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방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상자 몇 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켈러는 답을 알고 있었죠. 저 바나나를 먹으려면 주위에 놓여져 있는 상자를 차곡차곡 한 3, 4개 정도 쌓아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침팬지에게. 그냥 단순히 방 안에다가 위에 천장에 바나나 매달아 놓고 상자 몇 개를 널브러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침팬지는 근데 갑자기 우리 안에 상자를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뭔가 생각을 하듯이 하다가 상자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러한 실험은 행동주의 이론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설명드려 볼게요. 행동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관점에 따르면 이거예요. 상자를 하나 쌓아보니까 안 됐네? 그러면 또다시 다른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강화물을 못 얻었네? 그럼 또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끌어내고 그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무언가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통찰해설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오차가 거의 없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행동주의 어떤 학습을 자극과 반응 연합 학습은 문제점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행동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반복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침팬지가 성공에 도달해가는 과정을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라면 침팬지가 저 상자를 이용해서 저 바나나를 따먹으려면 보상을 제공해서 저 상자를 쌓는 것부터 쌓아서 발을 올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해야지 가능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침팬지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자기가 그것을 학습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앞에 실험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찰학습은 문제 상황에서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재구성해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 걸 의미한다. 즉 우리 놓여져 있는 이 어떤 환경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갑자기 자기가 그 답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로 구조화시켜서 딱 게슈탈트 그 전체를 인지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통찰학습이라 그러는데 서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의 요소들을 유미한 전체로 갑자기 파괴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은 저 바나나고 이 상자들은 수단이 되겠지. 이렇게 원래는 아무런 연관성들이 없는 사물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일순간에 하나로 내가 수단과 목적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어떤 장을 형성해서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때 학습자들은 아하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누가 원리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극과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뭔가 아하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그래서 아학습인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찰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다른 상황에 쉽게 전이되고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형태 이조설에서 연관된 말하는 전이론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일반화설이나 이 형태 이조설이나 핵심 원리를 배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태 이조설은 이 원리만 그냥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자기 스스로 깨우쳐내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기가 습득을 해야지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훨씬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암기를 할 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암기를 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히 원리를 암기하는 것, 무엇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적용을 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에 적용을 하고 전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해지 않습니까? 형태주의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어떤 그 구조화된 원리를 암기한다고 해서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도달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조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조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아하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때 예를 이렇게 보시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란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렇게 암기한 학생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암기한 학생은 전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거는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학생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관계와 문제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원리만 아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암기한 것은 다른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훨씬 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더 잘 적응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태 이조설의 핵심 트랜스포지션 티오리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에서 그것을 전이시켜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 이조설의 어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귀납적 요소가 유사하냐면 자기가 부분 하나들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거니까 그게 브루너의 어떤 지식의 구조나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원리를 찾아 나가서 도출해내는 거.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게 바로 아하, 그리고 그게 게슈탈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얻은 지식과 원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그 원리를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건 일반화설입니다. 일반화설. 이거 보실까요? 저와 함께. 일반화설 안 했죠? 자, 일반화설 보시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알면 비슷한 학습에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든 이런 실험을 했죠. 물통 실험에서 수중 30cm에 있는 표적을 맞추기 실험했을 때 굴절의 원리를 배운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학생들보다 표적을 더 잘 맞추었다. 즉 여러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특수사실을 가르치기보다는 의미 있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게 훨씬 전이가 잘 일어난다. 왜? 원리는 이미 그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전이성을 잘 가진 요소니까 그 원리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원리를 가르치면 더 잘한다 이거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형태 이조설은 그 굴절의 원리를 아이들이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왜 굴절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나가면서 굴절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훨씬 더 전이가 잘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일반화설은 그냥 굴절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굴절의 원리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이가 잘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일반화설은 뭔가 연역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전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학습 장문에 존재하는 일반 원리나 법칙 유사성이고, 전이는 두 학습 장문에서 유사한 법칙이나 원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일어난다. 즉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알면 비슷한 학습이나 경험에 잘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일반화설이다. 그것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 학습을 하면 전이가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태 이조설과 차이점이다. 둘 다 원리를 배우는 건 맞지만 이게 바로 차이점이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학
교수님분들이나 아니면 그분 이렇게 찾아봐도 저와 똑같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과연 일반화설과 형태 이조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찾아 나가서 그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냐, 브루노의 학문 중심처럼. 그게 아니라 원리만을 가르칠 것이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어려웠던 전이론, 망각, 모든 학습 이론, 뭐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주의, 인지주의 심리학, 그리고 형태주의 심리학 다음에 나온 정보처리 이론, 이런 것들을 다 했죠.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앞에 설명드릴 거고, 이제 뭐 성격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교육 심리학 한번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파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